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의 황민호라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는 로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렇게 주말에도 많이 와주셔서 이렇게 들으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네, 이따가 끝나고 내려갈 예정이고요. 제주도에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는데, 네, 그거 생각하면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이미지는 미드저니로 만들었고요.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네, 카카오에 입사한 지는 10년 정도 된 개발자이고, 다음 클라우드, 그 다음 검색, 모먼트 광고 플랫폼, 그 오픈소스 플랫폼 이런 것들을 다 스프링 부트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AI 교육 자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CTO 기술 전략 스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가 나오고 나서 우연하게 기회가 좋아가지고 정말 많은 발표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AI와 관련된 발표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미지도 예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 45분인데 45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질 정도로 좀 꾹꾹 눌러 담아봤습니다. 일단 크게 네 꼭지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스프링 AI만 간단하게 코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대로 가실 것 같아서 네, AI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붙여봤습니다. 네, 생성형 AI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AI, 그 생성형 AI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니죠. 딥러닝의 한 분야로서 생성형 AI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딥러닝에서 유명한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습니다. 욜로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것은 객체 식별을 하는데 이런 고양이 이미지를 넣으면 네, 고양이들을 식별을 해줍니다. 고양이가 100% 식별이 됐죠. 하지만 그 생성형 AI는 텍스트를 이렇게 넣게 되면 그 텍스트에 맞춰서 뭔가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미지를 생성을 했네요. 네, 캣, 그리고 윈터, 그리고 의인화, 패셔너블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미드저니 버전 6로 만든 결과물이고요. 미드저니에서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미지를 넣고 그 이미지의 중간 부분만 인페인팅 기술을 이용해서 네, 모자를 씌우게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도 현재 가능합니다. 기존의 딥러닝은 어떤 인풋 값이 텍스트나 이미지, 사운드 이런 것들을 인풋 값으로 넣고 어떤 결과 값을 텍스트로 도출하는 데 중점이 되어 있었다면 생성형 AI는 텍스트가 인풋이 되고요. 그 인풋에 맞춰서 뭔가 생성해냅니다. 그것이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비디오, 코드도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의사결정도 합니다. 더 확장해서 멀티모달 개념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인풋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사운드, 코드까지 네, 다양한 인풋을 받고 똑같이 아웃풋을 내는 시대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LLM이죠.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 세 가지 특징들이 각각 있는데 여기서 혹시 클로드 구독해서 얼마나 쓰시나요? 혹시 클로드 구독해서 쓰시는 분 있을까요? 네, 네, 한 분 정도밖에 없네요. 네, 저는 최근에 챗GPT 쓰다가 이제 클로드 구독을 추가를 했는데 네, 클로드 결과물이 굉장히 좋아서 업무에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LLM들은 그 파라미터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런 그룹핑이 돼서 네, 발표가 되고, 그리고 GPT-4 같은 경우에는 1.7조라고 나와 있는데 MOE라고 되어 있어요. 저게 8개의 모델들을 나눠가지고 굉장히 비용 효율화 시킨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커질수록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8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졌을 때는 간단한 질문 답변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620억 개가 넘으면 문서 요약, 번역, 상식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5,400억 개가 넘게 되면 코딩도 하고 패턴 파악도 잘하고 농담도 하게 됩니다. 현재 GPT-3 같은 경우에는 1,750억 개로 알려져 있고요. GPT 3.5 넘어오면서 조금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GPT-4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초기 모델이 2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처럼 파라미터가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 예시를 하나 볼 텐데요. 오늘 제가 사과를 5개가 들고 있는데 지난주에 사과를 3개 먹었습니다. 나는 지금 몇 개 가지고 있을까요? 네. 혹시 정답 아시는 분 한번.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따가 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 상식적인 문제를 GPT 3.5에게 물어보면 GPT 3.5는 단순히 연산을 해서 5-3, 2개가 남는다는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GPT-4처럼 이제 파라미터가 큰 모델인 경우에 이 문장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5개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이처럼 파라미터가 커질수록 그 이해력과 추론 능력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LLM 발전은 시기가 지날수록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Y축은 MMLU라고 해서 기본적인 상식적인 그런 문제들을 사지선답으로 해서 이제 벤치마크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이제 챗GPT 같이 이제 독점적인 모델들이고요. 아래쪽은 오픈소스 모델들인데 보시면 오픈소스 모델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그 간극이 좁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LLM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양한 이제 시도, 실험 그리고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 개발자들이 알아야 될 AI 컨셉들을 9가지 추려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입니다. 모델은 언어 모델, 이미지 생성 모델, 음성, 임베딩 모델, 영상 생성 또는 이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멀티모달 모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GPT-4.5를 오픈 AI에서 행사를 통해서 공개를 했었는데요.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그게 예전에는 언어 모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게 음성 모델이 텍스트로 바뀐 다음에 그 텍스트를 언어 모델로 돌려서 나온 결과물을 다시 텍스트를 이제 스피치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이번 GPT-4.5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모달 모델로 그 음성을 바로 넣고 그리고 음성이 바로 나오는 형태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이런 AI는 우리는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모델들의 액세스가 필요한데요.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API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GPT, 제미나이, 클로드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우리 모델을 액세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그 오픈소스 모델들을 가지고 사내에서 돌리기 위해서는 이런 인퍼런스 엔진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VLLM이라는 오픈소스 엔진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로컬에서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로컬에서 가장 지금 많이 쓰는 것은 오라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모델을 자신의 로컬에 다운로드 받고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좀 제약이 따르는데요.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리소스 연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메타에서 공개한 라마3 같은 경우에 70빌리언이 A104장 정도 드는데요. 이 GPU를 구축하려면 대략 8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8빌리언짜리도 이제 로컬에서 돌릴 수가 있는데요. 맥북에서 오라마를 통해서 라마3 8빌리언을 돌릴 때 그것도 온전하게 올라가지 않고 그 성능을 좀 낮추는 양자화 작업을 거친 뒤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프롬프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왜 잘 작성해야 되는지 약간 이미지를 통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간단하게 고양이 이미지를 생성해줘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오는데요. 이 이미지들의 설명을 붙여달라고 하면 이렇게 아래쪽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이미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미지 설명을 이제 넣고 다시 생성을 시키면 제가 넣은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미지에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처들이 이런 프롬프트에 들어가 있는 그 키워드들이 이미지에 다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중에서 화분 대신에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창떡 대신에 정원으로 바꾼다면 네, 그것이 반영돼서 이렇게 또 새로운 이미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프롬프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간단하게 입력을 하면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결과물이 나오지만 프롬프트를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작성을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결과물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롬프팅 과정은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프롬프트를 이렇게 바꿔봤다 저렇게 바꿔봤다 하면서 실험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AI 프롬프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평가하는 영역인데요. 정확히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일관성 있게 재현이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양이 이미지 그려줘 하는 유저 프롬프트가 LLM에 바로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선 중간에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것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고양이 이미지 그려줘 단순히 했지만 우리가 서비스 시스템 프롬프트에다가 만화 스타일로 생성해줘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가 되는데 이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영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는 프롬프트 라이팅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프롬프트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시스템 프롬프트, 그 사용자 입력값과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 그리고 어떤 예시가 있는 경우에 그런 예시 원샷, 풀샷 예시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신저 같은 경우에 그 채팅 이력이 있을 경우에 히스토리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생성된 그 컨텐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로 같이 주기도 합니다. LLM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엉뚱한 답변을 내놓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 LLM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부족할 때 많이 재현이 됩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질문에 가장 가까운 어떤 컨텍스트 데이터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탐색해서 같이 넣어주게 되면 그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프롬프트 기법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는 이걸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크나이저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AI를 사용할 때 우리가 쓰는 그 문자열이 사실 그 AI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토크나이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LLM은 토큰을 사용해서 텍스트를 처리한다. 이게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그리고 비디오 이런 것도 다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웰컴 투 스프링 캠프라고 영어로 쳤을 때 실제 문자열 개수는 22개예요. 근데 이제 토큰 수는 4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게 AI 모델이나 언어에 따라서도 좀 숫자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글로 스프링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했을 때 토큰 수나 캐릭터 사이즈나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LLM의 API 과금은 이 토큰 수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토큰 수가 너무 길게 되면 속도도 느려지고요. 그래서 이 토큰이 효율화가 잘 되어야 LLM이 우리가 더 사용하기 좋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GPT-4o 얼마 전에 발표했을 때 이 토크나이저가 크게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GPT-4o입니다. 이런 문자열이 기존에는 45개의 토큰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27개까지 줄여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임베딩인데요.
임베딩은 어떤 데이터를 넣을 때 그 데이터의 패턴과 구조를 보존하면서 벡터로 변환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 예시를 보면 그 각 단어들을 7차원의 벡터로 표현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7차원에 표현된 그 벡터 값들을 2차원으로 축소해서 시각화를 해보면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그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맨과 캣과 키튼이 가깝고 도구는 떨어져 있다. 그리고 맨과 우먼의 연결 관계, 그리고 킹과 퀸의 연결 관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임베딩을 거친 벡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할 때 우리가 벡터 DB를 이제 쓰게 되는데요. 벡터 DB가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에 가장 가까운 답변을 의미적으로 그 벡터의 유사치를 계산해서 가져오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RAG입니다. 검색 증강 생성인데요. 이것은 사실 그 최근에 나온 것은 아니고 2020년도 페이스북 AI 팀에서 발표한 논문에 나오는 그런 이론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이제 다시 곽강을 받게 된 게 LLM의 발전과 함께 시멘틱 검색도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답변이 잘 안 나왔었는데 이제는 좀 더 의미적으로 답변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RAG는 우리 대학교 때 경험했던 오픈북 테스트 시험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북을 보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 두꺼운 전공 서적을 훑어보고 그 중에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을 마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스트잇을 붙여둔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놓거든요. 마찬가지로 RAG에서도 사전에 그 전체 데이터를 다 임베딩화 시켜서 DB에 넣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문제를 출제를 하면 우리는 그 마킹해 놓은 문제, 마킹해 놓은 거에서 그 문제에 가장 가까운 답변을 그 위치를 찾아내고, 그리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와 그리고 그 전공 서적에 내가 체크해 놓은 부분을 같이 융합해서 머지해 가지고 이제 최종 답변을 생성하는 거죠. RAG가 딱 그 똑같은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이 RAG에 왜 관심을 갖고 있냐면 이 예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GPT 3.5에 있다가 강감찬 장군이 갤럭시 폰으로 주로 어떤 업무를 했나요? 라고 하면 갤럭시 폰으로 전략을 세웠고요.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갤럭시 폰의 맵으로 전략 전술을 세웠다. 그리고 부하 장군들의 지시를 내리고 이런 것들을 했다는 엉뚱한 답변을 해요. 근데 GPT-4에게 물어보면 잘 답변합니다. 강감찬 장군과 갤럭시 폰은 같은 시대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답변을 해줍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할루시네이션인데, 이 RAG 이 모델이 파라미터가 그 성능이 낮다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는 얘가 알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RAG를 이용해서 추가 정보를 주면 GPT 3.5지만 GPT 4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GPT 3.5에게 질문을 던질 때 강감찬 장군에 대한 정보와 갤럭시 폰에 대한 정보를 함께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감찬 장군 갤럭시 폰 정보를 함께 주면 GPT-4가 답변했던 것과 비슷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용이 높은 GPT-4보다 GPT 3.5를 쓰더라도 이런 RAG를 잘 활용하면 더 비용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관심을 갖는 거죠. 네, 이처럼 생성형 AI 주요 컨셉들이 있는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 6가지만 좀 살펴봤고요. 나머지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이제 좀 스프링 AI 같이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념은 이해했는데 어떻게 개발해야 될까?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API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REST 템플릿이나 이런 것, 그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API에 접근해가지고 그냥 구현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그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파이썬 영역에서는 이런 랭체인이라든지 라마인덱스 같은 AI 프레임워크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다고 이제 스프링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스프링도 생성 AI 애플리케이션이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보편화될 것이다 라는 믿음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프링 AI 주요 특징을 몇 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주요 AI 모델들을 프로바이더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오픈 AI로 시작을 했고요. 오픈 AI 맞춰서 이제 시작을 하다가 마이크로 제미나이 나오고 아마존의 베드락, 아마존 베드락, 그리고 구글도 나오고, 그리고 허깅페이스에 있는 모델들까지 이제 주요 모델들을 이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이 모델들 또는 그 모델들에서 제공하는 API들의 스펙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다 이제 대응할 수 있게끔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식과 스트림 모두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플럭스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벡터 DB도 지원을 하는데요. 이 벡터 DB 기존에 우리 그 RDBMS는 NoSQL DB 지원한 것처럼 벡터 DB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벡터 DB들도 다양하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개발 편의성을 위해서 AI 모델들을 포조로 매핑시킬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AI에서 처음 내놓은 기능인데 펑션 콜이라는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 스타터로 이 패키징도 되어 있어서 이런 기능들 쓸 때 큰 어려움 없이 추가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모델들은 그 채팅 모델들 같은 경우에 구글 팜2나 제미나이, 오픈 AI, 그리고 애저나 오라마에서 올라오는 그 오픈소스 모델들, 그리고 아마존 베드락에서 제공하는 모델들, 그리고 미스트랄 오픈소스 모델들 이런 것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모델도 지원을 하고요. 오픈 AI 같은 달리 모델이 있죠. 그리고 인베딩 모델들도 다양하게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 DB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스프링 AI 마일스톤이에요.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작년 9월에 실험 프로젝트에서 정식 프로젝트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 레파지토리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작년 10월 말에 이제 0.7.1 버전이었고 12월 달에 0.8.0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딜레이가 좀 됐어요. 그래서 올해 2월에 0.8이 나왔고 3월에 0.8.1이 나왔고 그 지금 현재는 1.0.0 마일스톤 첫 번째로 진행 중입니다. 근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RC 버전은 7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좀 딜레이가 될 것 같아요. 스프링 AI에서는 기존의 스프링 생태계에서 사용하고 있던 다른 클라이언트들을 이제 따라 해볼까 이런 데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레스트 클라이언트, 웹 클라이언트, JDBC 클라이언트 이런 것들처럼 챗 클라이언트, 스트리밍 챗, 그리고 엠베딩, 이미지, 스피치 이런 클라이언트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게 각각 위임을 해준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쓰고 있었는데 5월 22일 며칠 전에 제가 이게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코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마일스톤 단계에서 이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클래스들이 이렇게 다 변경이 됐었어요. 그리고 기존 거는 기존에 쓰던 메서드들은 다 디프리케이트 되고 패키지 위치도 막 변경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무에 쓰기에는 아직 좀 불안정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컨셉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아마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이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보기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크다 보니까 아예 리드미에다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바꿨는데 너네 이렇게 바꾸면 돼 하면서 친절하게 예시를 주면서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챗 클라이언트인데 그냥 챗 모델로 바꾸면 되고, 이거 바꾸기 싫으면 빈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입해서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프링 AI 전체 구성 요소와 플로우가 정리되어 있는 요 그래프가 있는데, 요걸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어느 정도 전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용자로부터 어떤 질문이나 아니면 요구사항을 받을 텐데, 그것을 이제 프롬프트에 담아요. 그리고 그 프롬프트를 그 클라이언트들이 내부적으로 변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설정 값들을 머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최종 아웃풋들을 변환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변환해서 그 네이티브 리퀘스트와 네이티브 리스판스 이런 구조로 실제 AI 모델에 접근합니다. 이 AI 모델은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상화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 좀 살펴보면, 일단 초기에 스프링 부트의 최초 설정 값으로 이 클라이언트들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질문이 들어오면 이 질문이 텍스트일 수도 있고 오디오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 이제 인스트럭션에다가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그 런타임 시점에 어떤 옵션 값들을 바꿀 수도 있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인스트럭션을 이제 AI 모델이 사용을 이해할 수 있는 네이티브 리퀘스트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옵션 값 중에 이제 새로 런타임 시점에 들어온 옵션을 더 우선순위 둬가지고 오버라이딩을 시켜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생성된 네이티브 리퀘스트를 통해서 AI 모델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AI 모델의 결과물을 이제 다시 리스판스로 받아서 다시 우리에 맞게 이제 변화를 한 뒤에 최종적으로 이제 챗 리스판스라는 객체를 우리가 획득을 하게 됩니다. 요 챗 리스판스에는 그 아웃풋 결과뿐만 아니라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오픈 AI에서 제공한 API를 한번 호출을 하면 그 레이트 리밋 정보라든지 아니면 비용 정보, 그리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토큰 수라든지 이런 것, 비용은 없구나. 토큰 수가 있고 이런 메타 값들을 주는데, 그런 것들은 다 여기 메타 데이터 클래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API를 CU URL로 호출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을 지정하고 그리고 메시지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시스템 메시지 주고, 그리고 사용자 메시지 주고, 그리고 AI 메시지가 이제 한번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 받은 걸 히스토리로 넣은 다음에 다시 유저의 질문을 하는 그런 예시예요. 요것을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공식 SDK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면 이런 코드가 나와요. 그리고 스프링 AI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들을 이용하면 이런 식의 코드가 나옵니다. 다 체이닝 해가지고 내용들을 담아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긴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던지면 이제 마지막 사용자 질문했던 어디서 열렸냐, 텍스트에서 열렸다, 이런 답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초기에 좀 설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마일스톤 단계이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세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파지토리 마일스톤이랑 스냅샷 레파지토리를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봄도 추가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패키지는 스프링 AI, 오픈 AI, 스프링 부트 스타터 요 패키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픈 AI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제 다른 AI 모델들도 다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S 애저에서 제공하는 오픈 AI API 아니면 제미나이 아니면 클로드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는 크게 바뀌지 않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설정은 이런 설정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API 호출을 하기 위해서는 API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PI 키를 관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초기에 세팅할 수 있는 요 1번에 해당되는 것들 세팅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폴트 모델은 GPT-4.5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이런 모델 언급이 없으면 다 이런 디폴트 값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빈 선언한 거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아주 간단한 심플 예제를 만들어 보면 여기서 그 프롬프트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름만 사용자에게 받고 폼으로 이름만 사용자에게 받고 그리고 hello my name is 이름 이렇게 들어가면 이 템플릿에 사용자가 입력한 네임을 여기 사이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프롬프트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던지면 사용자 입력값이 포함이 돼서 이제 처리가 되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미지 생성하는 예제인데요. 그 이미지 생성은 이제 아까는 챗 클라이언트 또는 챗 모델을 썼는데 이번에는 이미지 모델을 썼어요. 그리고 이미지 모델 쓸 때 지금 모델을 내부적으로 어떤 이미지 모델 쓸지 달리 E3 모델을 쓴다고 해놨고요. 그리고 이미지 프롬프트라는 것을 만들면서 이제 옵션 값들 그리고 사용자 리퀘스트들을 같이 넣고 요청을 하면 이미지 URL이 하나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URL로 리다이렉트하는 예제이고요. 그래서 귀여운 고양이 그려달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일기예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구글에서 주간 예보를 치면은 이런 이미지를 이제 주거든요. 이런 UI를 주는데 이것을 스크린샷 해가지고 전달합니다. 전달하면서 오늘 날씨 어때? 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 스펙을 써서 텍스트와 그리고 요 이미지 이미지 데이터를 같이 보냅니다. 같이 보내서 결과를 받아보면 이 이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물들이 나오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그 어떤 일기예보 데이터를 받아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특정 사이트에 스크린샷을 실시간에 뜨고 그걸 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파싱해 가지고 사용자에게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 예제는 자동으로 SQL 쿼리 작성해서 조회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기존에 그 스프링에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앞쪽에 어떤 질문 형태의 폼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책 목록 거기 이 데이터베이스 북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책 목록을 알려줘 했을 때 이 스프링 AI는 오픈 AI에게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질문을 처리할 수 있는 쿼리를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유저 질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같이 보내요. 그러면 오픈 AI는 SQL 쿼리를 주고요. 셀렉트 뭐뭐뭐 해가지고 쿼리를 주면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그 쿼리를 알리면 됩니다. 그래서 책 목록을 받아와서 사용자에게 주면 됩니다. 이게 AI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어떤 서비스 기획이 나오고 그 기획에 맞춰서 우리가 데이터를 핸들링했다면 이제는 그 데이터 기획을 유저가 하는 겁니다. 유저가 원하는 정보 그대로 다 전달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의 스키마 SQL 요 데이터를 같이 보내는 예제고요.
만약에 특정 테이블을 알 수 있다면, 네, 펑션 콜 같은 걸 쓰면 특정 테이블도 이제 셀렉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 스키마를 테이블 스키마를 보내고, 그리고 SQL 프롬프트 템플릿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이 템플릿은 네, 이렇게만 작성해도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영역인데요. 여기서 DDL이 주어지면 네, 질문에 맞춰가지고 SQL 쿼리를 작성해라. 그리고 SQL 쿼리 말고는 아무것도 작성하지 마라. 그리고 쿼리는 마크다운 포맷으로 주더라고, 오픈AI는. 그래서 마크다운 포맷이 아니라 일반 텍스트로 작성하게 하고, 그 만약에 쿼리가 업데이트나 딜리트나 이런 것들에 쿼리가 오게 되면 에러를 내겠다. 네, 이렇게 프롬프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사용자 질문과 그리고 테이블 스키마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템플릿으로 확보를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사용자 템플릿과 그리고 사용자 질문 그리고 DDL 요 세 개를 이제 파라미터로 넣어가지고 템플릿을 완성시킨 다음에 그 템플릿을 이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달을 하면 네, 기존에 작가 목록을 알려줘 했을 때 작가 목록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조인을 해가지고 김유정 작가의 작품을 알려줘 했을 때 네, 이렇게 셀렉트 조인 쿼리를 만들어 가지고 결과를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SQL 쿼리 그 텍스트를 SQL 쿼리로 바꾼 작업을 꽤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리스크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 서비스 나갈 때는 좀 테스트도 그렇고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API 쓸 때 이게 무료가 아니죠. 네. 오픈 키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나갑니다. 이 비용은 GPT 3.5 같은 경우에는 그 100만 토큰이라는데 네, 이 100만 토큰 기준으로 0.5달러 정도가 들고 그쪽에서 생성돼서 오는 거는 100만 토큰당 1.5달러 정도가 드는데요. GPT-4를 쓰려고 보니까 100만 토큰당 30달러예요.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거기서 생성하는 거는 2배예요. 그래서 요것을 오픈AI에서는 계속 이제 최적화를 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게 GPT-4 터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3분의 1이 줄었죠. 네. 10달러, 10달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0달러 그리고 30달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며칠 지난주에 나왔던 GPT-4.5는 거기서 또 반가격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100만 토큰당 5달러 정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우리 그냥 테스트 할 건데 돈 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로컬에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오라마라는 것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해가지고 설치하면 라마3라든지 그 MS의 파이 3라든지 아니면 미스트랄의 모델이라든지 경량 모델을 맥북에서 돌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명령만 입력을 하면 여기 보시면 그 입력하면 헬로우 내가 했을 때 그 내부 모델이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라마는 API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API를 호출해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스프링 AI도 요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줬어요. 그래서 스프링 AI에 이제 보면 아까 오픈 AI처럼 오라마라는 패키지도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라마를 추가하고 대신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다르죠. 네, 오라마 챗 클라이언트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오라마 챗 클라이언트를 쓰고 기존 코드는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컬에서 이런 것을 이제 테스트를 한 뒤에 이제 단계적으로 다른 모델들을 바꿔가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스프링 AI에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AI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지 몇 장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AI의 발전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어떻게 예측이 좀 안 된다라고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AI 기술들은 우리의 생산성을 이미 크게 향상을 시키고 있어요. 그 코드를 작성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GitHub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2.2배 개발자 생산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고성과자보다 저성과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래서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래도 저성과자들이 더 성과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GPT-4의 비용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비용이 전체 학습 비용이라든지 추론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이 훈련 비용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년 75%씩 감소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추론 비용, 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이제 필요한 그런 리소스도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단순히 GPT-4 비싸니까 우리 못 써먹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못 써먹겠지만 한 1년 지나면 충분히 쓸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또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픈소스 모델의 성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 메이저 해외 기업들도 오픈소스 모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AI 할 때 이제 랭체인에 고통받으셨다면 스프링 AI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가지고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시간 좀 남아서 네. AI의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 프로그래밍 지식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AI 시대의 개발자들은 어떤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많이 답변도 했는데, 근데 저는 일단은 그냥 동료로 생각하고 뭐든 그냥 같이 물어보고 상담하고 이런 존재로 좀 당분간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AI를 그냥 도구로만 봤는데요. 단순히 도구를 좀 넘어서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긴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개발을 할 때, 어떤 기획을 할 때 다 물어보고 같이 상의하고 이런 동료 느낌이 조금 요즘에 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관점에서도 예전에 어디 가서 언어가 사라질 것 같다고 했다가 말이 많았었는데, 근데 또 해외에서 이제 저명한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프로그래밍이 더 이상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매우 공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 같고 오히려 AI와 접목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스킬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이 굉장히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HP 통신 같은 거 이제 스프링 AI를 쓰면은 바로 할 일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토이 프로젝트에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많이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약간 의도치 않게 잘못된 데이터가 반환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약간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 생성형 AI 같은 거를 쓴다면 이런 혹시 모를 오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겠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가 비용 이슈이고요. 사용자 수가 너무 많으니까 비용 문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그 사이드 이펙트인데요. 이것이 실제로도 저번에 카카오톡 카카오톡 채 바꾸는 데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테스트를 되게 심도를 기울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클로드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레드팀도 잘 동작하고 책임감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DC 인사이드 채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 좀 저희가 그런 것들 감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영역일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방법은 없는 건 아니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앞뒤로 모델들을 두고서 가드레일을 치는 방법이 현재는 가장 현실적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입력값이 너무 이상한 경우에 이제 필터링을 하고 그 AI 생성된 결과물을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에이전트를 또 둬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제대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네, 가드레일을 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현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질문을 통해서 SQL 작성을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업무를 통해서도 할 때 이제 산에 있는 코드를 이제 참고를 해서 질문을 하고는 하는데 항상 궁금했던 게 보안적인 이슈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뭐 얼마 전에 삼성 같은 경우 회사명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좀 기밀이 유지되어야 되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쪽에 공유가 되지 않도록 뭐 그런 식으로 정책이 생겨났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런 보안적으로 좀 기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실제로 사용을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뭐 이런 좀 보안적인 이슈가 종합적으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그게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24년 AI 업무 트렌드라고 해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었는데 직원들은 AI를 원하고 있지만 기업은 준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같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BIO AI라고 해서 네, 직원들이 회사에서 인정되지 않은 어떤 AI 도구들을 가져와서 쓰는 게 이제 만연해지고 있다라는 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제도적으로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고를 직원들에게 주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도 좀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시스템도 마련을 해가지고 사용자들의 그런 데이터들을 좀 감사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